주군의 구속에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글쎄 우병우 전 수석의 마음은 지금 검찰이 아니라 서울구치소에 가 있을까요? 이 포토라인에 이렇게 많이 선 인물도 드물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이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전 수석, 그런데 분위기가 좀 사뭇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인정하십니까? 세월호 수사 압력 행사하실 거 없으신가요? 모든 것은 오늘 검찰에서 상실에 조사받으면 답변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에는 왜 개입하셨습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최순실 씨 아직도 몰랐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최순실 씨 비위 이후로 보고받은 적 전혀 없으신가요? 세 번째 소환인데 하실 말씀 또 없으십니까?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대통령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네, 존경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엔요 또 모르죠. 참담하다는 뜻은 사전적을 찾아보면 끔찍하고 절망적이다 뭐 이런 뜻인데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처음 봤어요. 사실 참담하다라 쓸 때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쓰는 말이 보통 참담하다는 말을 쓰는데 사실 우병우 수석이 지금 세 번째 검찰 그 포토라인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세 번씩이나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은 뭐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점점 보면 사실은 우병우 수석의 뭐 혐의나 그동안 행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저렇게 그 포토라인에 서서 하는 행태, 지난번 청문회 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더 좀 분노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저 우병우 수석을 아는 사람들이 뭐 조언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저렇게 뻣뻣하게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도 보면 기가 많이 죽은 것 같고 또 힘도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본인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또 더 크게 지금 불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참 이런 자세 자체가 보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빛이나 목소리에 모두 힘이 빠졌고 또 주변에는 내가 좀 몸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일종의 전략을 세웠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신변의 어떤 심정의 변화가 왔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 정도쯤 오면은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아마 마음이 아파서라도 몸이 더 아픈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동안에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거만, 뻣뻣, 레이저 눈빛 이런 건데 오늘은 그런 모습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태도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확연히 달라진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거는 그만큼 이 굉장히 좀 기운이 많이 빠져 있다. 많이 침체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힘이 없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 그 시점 갔을 때 굉장히 힘이 없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들어가면은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마 힘이 없고 기력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심경을 얘기하는데 참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국민에 대한 메시지는 여전히 없다. 뭐 죄송하다 이런 네, 표현 말이죠. 그렇죠. 그런 메시지 정도는 한 번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동안에도. 근데 이 참담한 심정이다 이런 거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없는 것은 뭐 태도는 달라졌지만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힘이 빠진 우병우 전 수석과 달리 이제 검찰이요, 최 변호사님.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비롯해서 개인 기업 비리해서 한 10가지 혐의를 받았는데 예.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기자간담회에서 그 검찰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없던 혐의를 좀 더 살펴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와 일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한 신문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보도, 단독 보도를 하면서 이 정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뭉쳤던 50억이 한 그 부동산 투자회사로 흘러갔고 그것이 이제 그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될 전후이기 때문에 만약 그와 같은 돈이 오고 간 것이 투자 좋은 기회이고 그것이 그 민정비서관으로서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도 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잠시만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서 가족회사에 돈을 불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와 같은 것이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떤 실체적 진실로서 대가 관계 같은 것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사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와 같은 투자에 관한 기회 제공 자체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그 검찰로서는 상당히 좀 포커스를 두고 수사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실제로 심상치 않은 게 박영수 특검도 이번에 만약 구속영장 재청구되면 100% 발부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네. 저희가 어떻게 좀 예측을 해봐야 될까요? 구속 여부에 대해서. 특검에서 사실은 많은 내용을 밝혔죠. 밝혔는데 사실은 특검에서 그래도 이 좀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좀 봐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국민적 시선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미 그 단계에. 그렇다고 해서 뭐 특검팀이 수사를 뭐 저렇게 소홀히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11개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 청구를 한 상태인데 예. 특검팀은 약간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병우 전 수석의 그러니까 사적 비리, 개인 비리와 관련한 부분은 특검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빠진 상태에서 어찌됐건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된 상태인데 이번 이 2기 특수본에 와서는 개인 비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지금 이제 수사를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부분이 추가가 된다. 그러니까 혐의가 지금 몇 가지나 더 추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가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이 특수본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몇 가지 개인 비리와 관련한 것들은 아주 굵직한 것이 한두 가지 정도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조금 전에 우리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또 뭐 일각에서는 세월호 어찌됐건 검찰 수사에 개입한 그런 외압설이요? 예, 외압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한 서너 가지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혐의 내용이 한 대여섯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이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이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 본인도 약간은 운명적으로 좀 직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오늘 태도가 나왔다. 그런 태도가 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좀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고 강하게 대처하는 데서 약간 좀 전략 수용을 해서 일부는 좀 이렇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우병우 전 수석은 누구보다도 이 그런 법적인 사항들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어찌됐고 우병우 전 수석의 모든 이들의 관심이 오늘 저 포토라인에 태도했다면 또 하나 있었던 게 고급 외제차를 우 전 수석이 팔았어요. 이건 네. 뭡니까? 그러니까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집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저번에 알려지기로는 4대의 차를 운용을 했다라는 거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 4대의 차 중에서 이제 아주 그 고급 차인 마세라티하고 또 레인지로버 또 그다음에 이제 포르쉐 뭐 다들 뭐 수억 원이 넘는 차죠. 사실은 이제 가족이 4명인데 각자 한 명당 한 차씩 뭐 운영을 했다는 것인데 특히 그 이제 문제가 됐던 의경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쉐를 타고 출퇴근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지금 이 차량을 이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 시장에 와서 지난번 청문회 때도 이제 이야기 나와서 이제 당시에 그 김한정 의원이 이제 그 소유 관계를 따졌는데 이제 본인은 뭐 처제 소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잠시만요. 그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대화 내용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네. 화면 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다. 또는 뭐 법인 운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지금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마세라티 1억 7천만 원짜리, 포르쉐 2종 2억짜리 하고 포르쉐 911, 그다음에 렌지로버 이거 다 생소한 차들입니까? 포르쉐나 렌즈로버는 네. 저희 게 아니고 네. 처제나 뭐 하여간 그쪽 겁니다. 가족 소유다. 본인은 이용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처제랑 이용한 적이 없다. 우리 집이랑 처제 집이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 소유 자체를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소유권 자체를 가족회사 정강 소유로 했다든지 처제 소유로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 이용은 바로 가족들이 했다는 것이고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자들이 그동안 그 집 앞에서 저 이용하는 차량을 계속 이제 사실 기자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우병우 수석 집 앞에 저 차가 주차가 돼 있고 이용하는 흔적들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소유 관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결국은 차를 소유를 왜 강남 같은 데 이제 가면 부유층들 같은 경우는 보통 차를 대부분 회사 소유로 많이 하고 법인 소유로 많이 합니다. 그거 왜냐하면 이제 세금이라든지 또 개인의 어떤 재산이 탄로날까 싶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똑같이 아마 제가 볼 때 우병우 수석도 똑같이 정강 소유를 하든지 처제 명의를 한다든지 결국 이용은 본인이 하면서 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차가 이제 중고 매물 시장에 나와서 팔려갔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예, 예. 잠깐 이 부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마세라티하고 그러니까 저 국산차 한 대 이거는 자기 가족이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어. 처제 게 아니고 폴쉐하고는 처제 건데 제네시스하고 이제 저 카니발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국산차 하나하고 지금 마세라티는 자기네 차라고 그때 이제 청문회 당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세라티를 지금 곧바로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청문하고 난 직후에 5일 만에 팔았다는 건데 이걸 왜 팔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세라티가 정강 소유로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리스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점에 굳이 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거 파는 것은 뭔가 좀 다른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강과 이 본인의 어떤 그 연관 구조상에 이 차가 있어서는 안 될 이유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실제로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에서 개인 비리 관련된 조사를 한창 진행 중인데 이 마세라티가 배임과 관련된 사실 유력한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팔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피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포석일 겁니다. 하나는 아예 그 설령 이것이 배임 자체가 아니고 설령 배임이 된다 하더라도 팔아서 그 돈을 법인으로 넣었어. 더 이상 내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상에 있어서 참작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고 계속 가지고 있어 집 앞에 대놓으면 그 자체가 비용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매각해서 돈으로 해서 법인으로 넣음으로 해서 모든 어떤 문제 있은 다음에 뒤에 있는 어떤 정상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피해가 없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라도 판 것 같은데요. 정말 인터넷 수사대가 대단합니다. 이것을 직접 가서 확인했다는 것도 정말 아마 이것은 검찰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네티즌 수사대가 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 검찰에 세 번째로 출석을 해서 포토렌에 섰고 글쎄 아까 말씀하셨던 주군 그러니까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표현보다는 참담하다는 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제 뜻을 이제 간접적으로 전한 셈인데 마음은 구치소에 있는 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옥중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최 변호사님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유영하 변호사 교체를 요구했는데 오늘도 유영하 변호사가 하는 겁니까? 지금으로선 바뀔 가능성이 사실은 없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수사 단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결국 앞에 있었던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장수를 바꾸게 될 경우에는 숲에 있는 나뭇잎까지 본다는 유영하 변호사를 할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수사가 이루어지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는 유영하 변호사가 지근거리에서 수사에 참여를 하고 제가 아직까지는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만 추측컨대 이 박지만 부회장이 변호인을 만나서 추가로 선임을 해서 아마 지금 물밑에서 재판에 대비하는 어떤 수사 기록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기록이 10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추가로 선임해서 지금 들어가가지고는 검찰에 질문을 해도 거기에서 조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박지만 회장이 유영하 변호사 모르게 지금 변호사 선임 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는 않겠죠. 결국 물밑에서 드러나지 않게 해서 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고 그와 같은지 그게 어떻게 될지 여부는 재판에 넘긴 다음에 첫 재판에 어떤 변호사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재판에 어떤 변호사가 나오는지 지켜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이후 지속적으로 접견했던 유영하 변호사는 매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고 오실까요?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변호인단 교체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검찰 수사 대비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 서영희 씨랑은 만나셨습니까? 박 전 대통령 상황 어떠신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네, 그런데 저 유영하 변호사가 참 이색적인 구인 광고를 올려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3년차 미만 경력의 변호사를 구한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네. 이 원래 이제 변호사들이 좀 경력이 되면 자기 밑에 이제 좀 경력이 낮은 변호사를 이제 하나 고용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모든 업무 자체를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내고 있는데 그 원래 있던 변호사가 이제 그만두는 모양이에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재판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무실에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변호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년 이하의 이제 변호사를 이제 고용을 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변호사 세계에서 보면 뭐 이제 최진현 변호사도 이제 법률사무소 하고 계시지만 원래 이제 집사 변호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이제 면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면회 같은 경우는 변호사 면회에 있는 면회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면회만 전담으로 하는 변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낮은 변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제 본인 해명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근무하고 있던 변호사가 나가서 새로 채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아무리 좀 얘기를 맥락을 보면 최 변호사님 이게 구속 이후에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냥 접견할 수 있는 집사 변호사만 따로 모집한 게 아니냐,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내부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보다는 법률사무소에 아마 유영하 변호사님이 올해 변호사를 하면서 다른 사건이 많을 겁니다. 근데 같이 하던 변호사님이 나갔을 경우에는 속히 지금 좋은 변호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전혀 생뚱맞은 2, 3년차 변호사를 이른바 집사를 만나는 것만을 위해서 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맥락은 전혀 아닐 것 같고 지금 현재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건을 진행할 이른바 소속 변호사를 구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처럼 집사 변호사라고 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서향희 변호사, 그 올케가 될 수 있는 이 올케 신우이가 될 수 있는 이 서향희 변호사가 지금 거리에서 법률적인 조언과 함께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누구가 될지도 모르는 2, 3년차 변호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옆에서 그 접견만을 위한 것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제 실무적 감각에는 조금 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고. 지금 사실 최 변호사님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검찰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갔다 하면 이쪽 검찰 측에서는 한웅재 부장검사가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검찰 조사 때랑 좀 다른 점이 없을까? 왜 같은 인물이 들어갔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3월 21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에서 이 중앙지검에 갔을 때도 거의 10시간 넘도록 한웅재 부장이 했지 않습니까? 한웅재 부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래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권리남용, 직권남용 내지는 그것이 제3자 뇌물 소유다, 뇌물죄라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사실 계속 그 한웅재 부장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과 관련해가지고는 언제 조사나라고 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도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도 한웅재 부장이 조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 추후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그때 그 특수 2부장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앞으로 가장 큰 이 사건의 실체적 관계를 가장 잘하는 것이 검찰이 보기에는 한웅재 부장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한웅재 부장이 하고 삼성의 정유라 뇌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또 이 특수 2부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옥중 조사도 이제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한웅재 검사가 이제 맞대결을 펼치는데 그런데 아까 최 변호사님이 집사 변호사 중에 뭐 서영희 변호사의 역할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님. 서영희 변호사가 국민대 강의가 폐강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대 강의를 그동안에 이제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강의 수강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받았는데 한 명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과목 자체가 폐강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과 관계가 이제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기를 좀 꺼려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서영희 변호사는 사실은 좀 굉장히 억울한 입장이에요. 제가 그 입장이 된다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남편 박지만 회장하고 같이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도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구치소 찾아갔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이 면회자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아서 좀 면회도 못하고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영희 변호사가 집사 변호사 역할을 한다거나 이 박 전 대통령 뭐 사건 변호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요? 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그동안에 이제
검찰 조사도 받지 말라 그래 조언을 했다, 헌재에도 나가지 말라고 했다더라. 굉장히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를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하고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2012년 대선 때도 이른바 네거티브 대응팀으로 그 팀장 역할을 하고 미국까지 갔다 왔던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하여튼 많은 박 전 대통령하고 인연을 맺은 사이인데,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주변에서 밀어낸다는 뜻은 그러니까 변호 자체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인데, 박 전 대통령은 그럴 의지를 지금 전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희 변호사를 다 추가로 더 넣어서 뭔가 따로 법률을 조언하는 그룹을 별로 만들 의사가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서양희 변호사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한테 찾아가거나 이러면서 언론에 더 노출이 되고 얼굴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본인이 했던 강의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이정훈 박사님, 그런데 네. 한편으로는 서양희 씨 이제 강의도 못하게 됐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 찾아가서 옥바라지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박진만 회장 부부를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박해서 그러니까 굳이 자택으로 불러서 만났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적인 부분을 최순실 일가가 챙겨줄 수 없는 그런 상황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그런 역할을 상당히 해야 되는데, 박지만 회장이 그렇다고 여성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서 이렇게 해준다거나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제 옳게 그러니까 서양희 변호사가 강의도 이제 안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챙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선의 선택일 가능성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적인 조언도 들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런 사사로운 그런 부탁도 할 수 있고, 굉장히 편하게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일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약간 묵은 감정들 부분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오히려 지금 유영하 변호사보다도 훨씬 더 지근거리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제가 보기엔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윤전추 행정관이 한다고 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10분 동안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를 통해서 하고 10분 딱 끝나면은 이제 끝납니다 하면서 뚝 끊어지면 아무리 얘기할 게 없습니다. 손짓 발짓 하는 것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물론 서양희 변호사가 찾아가도 만날 수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못 만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서양희 변호사가 들어가면은 변호인 접견으로 가는 데가 아니고 들어간 데가 일반 접견실로 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서양희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로서 그 변호인 접견을 하면은 차를 타고 들어가면은 이제 일반 접견으로 들어가면은 거기 차를 타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서양희 변호사라는 게 신분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서양희 변호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갔다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차에 썬팅 까맣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족이라고 한다고 하면 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환 변호사.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만약에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은 사실 극적인 장면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하던 그날 만났던 거잖아요. 그게 진짜 극적인 장면이었고, 그때 모두 다 해석하기로는 화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죠. 근데 구치소 가가지고 막상 딱 보니까 연예인 이름 등록해 놓은 게 유영하 변호사하고 윤전추 행정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아직 확인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그렇게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못 만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게 이제 확실하게 신뢰를 좀 갖는 그런 얘기가 됐는데요. 만약에 박 전 대통령 입장이라면 지금까지 이제 검찰 현장 조사, 그러니까 방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볼 때 기존의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심경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 유영하 변호사 외에 다른 사람, 서양희 변호사를 뭔가 심부름이라든가 아니면은 뒷수발을 들게 하는, 옥바라지게 하는 용도로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맺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영장 심사할 때 그러면 박지만 씨하고 서양희 변호사를 왜 만났느냐? 저는 그날 아침에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마음 상태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심리가 흔들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심리를 잡아줄 만한 사람은 아마 동생밖에 없을 거라고 해서 주변에서 박지만 씨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걸 보셨는데 일단 해석들은 좀 분분하게 좀 달라서요. 앞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얼마만큼 박 전 대통령 변호를 계속 이어갈지 좀 지켜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옥중 조사를 받고 있는데 또 하나의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는 이거 보고 조금 놀랐는데 이 해경 해체를 참모들과 전혀 상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건 좀 당시에 저도 뭐 취재를 했던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 해경 해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참모들이 상당히 뭐 내부에서는 반발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해양 국가입니다, 사실은. 어떤 삼면이 바다로 있고 또 외국 같으면 이제 코스트 가드라고 해서 사실 이게 중국과의 어떤 뭐 어선 문제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해경이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해경의 필요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 세월호 때문에 사실 해경 내부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이게 이제 해체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사실은 뭐 청와대에 있는 주요 간부들도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유진용 장관 같은 경우는 직접 대통령한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갑자기 해경 해체라는 아주 정말 극약 처방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당시 해경도 놀라고 청와대도 상당히 참모들도 놀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보니까 이 해경 해체라는 게 어떤 정말 그때 언론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해경이 해체돼 버리면 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줄이 막힙니다. 지금도 사실은 해경 해체 후유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당시에 결국 이 해경 해체를 주문한 게 과연 최순실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사실은 이제 그때 송영길 의원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문제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영 전 장관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해경 해체 이유를 묻자 역정을 들었다.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대통령께 정부 조직을 바꾸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내각의 국무위원들하고 한 번 상의도 안 하고 혼자 결정을 하시는 그런 거는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들으란 거냐. 굉장히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예,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느냐 하면서 역정을 냈다는 건데 그렇다면 송영길 의원의 말처럼 정말 최순실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미리?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루어진 중요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이른바 결단의 그 대목에 사실은 최순실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개성공단 예를 들어서 폐쇄 문제도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정황이 좀 드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직 완벽하게 확인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 공식 문건들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이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면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그런 것이 좀 많이 머뭇거리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그 재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최순실 씨에게 구하는 이제 이런 그 형식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단은 어찌됐건 최순실 씨가 내리면 그것에 따르는 이제 이런 그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는 거죠. 그런 일련의 그 개연성으로 추론해 보건데 이때 이 결정도 최순실 씨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사실은 이때 그 세월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책임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본인에게 부여되는 책임론을 일시에 딱 불을 끌려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극약 처방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게 최순실 씨의 작품이다. 극약 처방으로 생각한 것이 이제 해경 해체 카드인데 이거 역시 저는 최순실 씨 작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